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을 끝장낼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보수 공화 시민을 위해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려 발악을 하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우크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글로벌리스트 밉다고 러시아 편들고 우크라 젤렌스키 이렇게 폄훼하는 이런 분들 얼른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댓글에 백모 너 잘못됐다라고 실컷 욕을 하시고 분을 풀고 가십시오. 그 분을 푸신 다음에 좀 차분히 생각하셔서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앞서서 또한 지금 박선영이가 완전히 가관이에요. 가관. 정말로 이제는 뭐 협박질까지 하는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협박질인지 우선 잠깐 모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세뇌 탈출은 처음 게시될 때에는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 운이 나쁘면 일주일이나 열흘쯤 지나서 광고가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 페이지 잠깐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박선영, 어디서 협박질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목소리를 쫙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슈는 박선영이 사용하고 있는 2018 보수 단일 후보라는 경력이 허위인가 아닌가 라는 그것이 지금 이슈에 걸려 있습니다. 백모를 비롯해서 또 시민단체 이런 분들 중에 몇 분들이 이거 허위다. 왜냐? 2018년에 선관위의 지도 경고가 허위라고 했기 때문에 당시에 허위다. 그때 그 지도 경고문을 보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존재하니까 허위다. 즉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2년 5월 3일 어저께 선관위 답변을 저희가 오늘 입수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관위가 박선영 편을 들어줬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선관위의 논리가 자기 모순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친절한 선관씨야. 제가 선관위가 이렇게 친절한 거 처음 봤어. 아마 박선영 후보가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말한 그런 입장과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부정선거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아니면 박 후보 말씀 전해주세요. 제가 정정해 드릴게요. 아무튼 선관위가 엄청나게 박선영 편을 들어서 아주 장문에 저는 선관위의 답변이 그렇게 긴 거 처음 봤어요. A4로 한 장 반이에요. 선관위 답변이 이 문제에 대해서 허위냐 아니냐에 대해서. 결국 뭐냐면은 2018년에 그 본선 진입하던 그 시점에서는 허위인데, 그러니까 단일 후보가 아닌데, 본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이 사퇴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과적으로 유일하게 한 명 보수에서 남았으니까 지금의 그 사정을 반추해 본다라면, 지금에 돌아서 그 사정을 되돌이켜 본다면 2018 보수 단일 후보라는 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답이에요. 이 답 자체가 우선 첫째 자기 모순이죠. 2018년에 지도할 때는 과정을 중심으로 봤거든요. 단일화 과정에 모든 후보가 참여했냐 안 했냐가 핵심이에요. 지금은 결과적으로 다른 후보들이 다 사퇴해갖고 혼자 남았으니까 단일 후보라고 불러도 괜찮다라는 결과를 얘기해요. 그 선관위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은 과정을 보는 사람들이야? 결과를 보는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선관위 논리에서 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당시 완주한 조영달이 나 보수 아니야 라고 명시한 적이 없어요. 조영달 중도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보통 마더릭 중도라 그러면 중도 보수가 포함되는 거고요. 마더릭 컨서버티브가 포함되고요. 중도 보수는 당연히 보수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영달이 나는 중도든 뭐든 보수가 아니야 라고 2018년에 말하지 않은 한 박선영을 보수 단일 후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선관위가 정치 철학적 분류 체계를 내놔야 돼. 안 내놨잖아. 선관위 매뉴얼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보수고 뭐고 간에 정치 철학 매뉴얼 내놓으시라고. 그리고 선거 용어에서는 이 선관위 공인 정치 철학 분류 체계를 따르십시오. 아니면은 선거법으로 다 걸겠습니다. 라고 발표하시라고. 그거 안 해놓고 어디 삼류 정치 철학 가지고 무슨 헛소리를 하면서 박선영 팔을 들어주냐고. 선관위가 박선영 팬덤이야. 내가 선관위 때문에 지금 되도 않는 거 가지고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돈 엄청 써가면서 시간 엄청 깨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모진 선관위가 어떻게 박선영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친절한 우리 선관 씨 오빠가 됐어. 선관위 나중에 고소할 겁니다. 6월 1일 끝난 다음에 편파적인 유권 해석을 통해서 시민을 오도한 혐의로 고소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박선영이 문제는 뭐냐. 이 박선영이 이거 더 웃기는 게 있어요. 3월 말에 선관위랑 통화를 하면서 박선영 측 핵심이에요. 넘버원이에요. 넘버원이 선관위랑 통화를 하면서 교취업을 사칭을 해서 이 문제를 물었어요. 박선영 어디서 협박질이야. 선거 캠프에서요. 넘버원의 사칭은 거의 후보가 사칭한 거랑 같게 해석됩니다. 박선영 똑바로 들어. 당신 넘버원이 3월 하순에 선관위에 보수 단일 후보 뭐 이런 경력 문제 가지고 전화할 때 저희 교취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후보 단일화 경선을 하는데요. 이러면서 교취업을 사칭했다고. 그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고. 어디서 협박질이야. 그거 다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 창피해서 안 깐 거야. 박선영 씨 똑바로 들어. 당신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거와 이거를 갖고 있는지 당신이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 갖고 있으니까 함부로 협박질하지 마세요. 박선영이 지금 협박질의 기본적인 테마는 뭐냐면 나 죄 없는데 선관위 유권 해석 이렇게 나왔는데 선관위 유권 해석 먼저 나온 거 아닙니다. 요번에 나온 겁니다. 자, 5월 3일에 유권 해석 나왔는데 니들 다 지금 고발 대상이고 법률 조치 대상이야. 오케이. 저런 경우에 이제 무고를 생각할 수 있겠죠. 무고. 근데 무고가 그게 쉽게 안 걸려요. 무고는요. 피고소인 혹은 피고발인이 무죄가 된다고 해서 무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고소인 혹은 고발인이 제시한 근거가 허위일 때 무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선영을 비판을 하면서 박선영은 연쇄살인마다. 그래서 비판을 한다. 그럼 무고가 돼요. 그럼 박선영 씨 연쇄살인마 아니거든. 아니거든. 그래서 무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박선영을 고발했다. 그럼 무고가 되는 거예요. 연쇄살인마 박선영을 처벌해 주세요. 그럼 무고가 되는 거예요. 혹은 특가법 횡령 중죄를 범한 박선영을 처벌해 주세요. 그럼 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으니까. 무고라는 거는 고소 고발인이 근거로 제시한 근거가 허위일 때 무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번에 저희 시민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저기 고발인이 고발한 내용의 주요 근거는 뭐냐면 2018년 선관위 지도 공문이에요. 거기서 당신 허위 단일 후보 아니야 라고 선관위가 해석한 공문이 근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선관위 공문을 가지고 이거 허위 경력인데요. 그거 잘못 사무착오로 그거 그냥 그 올라가 있거나 그냥 원래 선관위라는 게 후보가 수만 명인데 후보들이 제시하는 경력을 선관위가 진위를 다 감정을 안 합니다. 그냥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 사람 허위 쓰는 거 아닙니까? 라고 고발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시한 근거가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 무고가 성립을 안 해요. 이런 경우. 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요. 박선영 씨 협박질 하지 마세요. 그리고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뭘 부끄럽게 여기냐? 자, 2018 보수 단일 후보. 그럼 그 얘기 뭐예요? 2018년에 보수를 대표해가지고 조현이랑 붙었는데 석패했다. 이 소리잖아. 오케이? 지금 세상이 많이 보수화됐으니까 그럼 2018년에 당신이 받았던 득표율보다 여론조사하면 높게 나와야 되네. 그 레이블 썼으면 2018년에 36인가 37% 받았거든요. 그 절반도 안 나오는 여론조사가 수두룩해요. 16%, 15%. 나 같으면 창피해서 2018 보수 단일 후보이라면 못 쓰겠어요. 그러면 그 이름 쓰는 순간 내가 여론조사 지지율이 36, 7% 나와야 돼. 그거 안 나오고 그 절반도 안 나온다는 얘기는 지난 4년간 딴 동네에서 딴짓하다 딴 거 하면서 놀다 왔단 소리예요. 부끄러운 줄 알라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 이제 해봐 짜증나는 박선영 얘기 그만하고요. 우리 직원들도 그래요. 우리 같이 일하는 스태프 멤버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2명, 상근 2명이랑 같이 일하고 있는데 단체랑 이제 세네탈처랑 합쳐서 직원들이 3월 30일 날 경선 끝나면은 좀 4월 1일부터는 우아할 줄 알았는데
4월 1일부터 지금 더 정신없네요. 정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된 얘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글로벌리스트가 밉다고 러시아를 편들면 안 됩니다. 이 누구를 미워할 때는요. 우리가 글로벌리스트를 왜 미워하냐.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가 돈이 많아서 미워하냐. 혹은 빌 게이츠가 자기랑 비슷한 급의 세계적 부호들, 세계적으로 힘쓰는 자들을 만나가지고 야, 우리가 세계적 이슈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자. 이렇게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미워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글로벌리스트를 미워하는 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미워합니다. 우선 첫째는 글로벌리스트들이 자유민주공화국, 현대국가의 주권을 약화시키려고 그래요. 국가체제를 약화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자유민주공화국의 가치가 개인, 자유, 진실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 종교에 대한 존중, 이른바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가치지향 주권 국가입니다. 즉 가치지향 주권 국가를 약화시킨다는 얘기는 가치체계를 약화시키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무책임한 국제관료조직, UN, WHO, 국가인권위 저거 국제관료조직이거든요. 국가인권위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는 UN의 산하기관입니다. 동시에. UN에서 지부를 만들면서 그게 우리나라 국가인권위 법에 의해서 보장된 지부를 만든 거예요. 저게 UN 기구의 일종의. 얼마나 사고쳐 국가인권위. 무책임한 국제관료조직을 비대하게 키운다. 그게 글로벌리스트들의 전략이다. 세 번째가 더 문제인데 악마 내러티브를 띄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 돈 가진 자들이 ESG를 띄운다 이거예요. 이는 인바이러먼트, 환경이죠. 주로 이제 기후종말론이에요. 화석연료 떼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E는 그렇다고 치고 S가 문제가 돼요.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인데 저게 DIE예요. Diversity, 다양성, I, Inclusiveness, 포용성, E, Equity, 평등성인데 저게 뭘 가리키냐? 무한 젠더를 가리켜요. 다시 말해서 남녀 양성 구분인 게 아니다. 동성애자, 레즈비언, 남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 뭐 그다음에 온갖 종류의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그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 이거 다 끌어안고 이거를 다 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부를 때 대명사로 그 사람 he, 그 여자 she 이렇게 쉽게 판정하면 안 되고 겉으로 봐서 남자인 사람도 나 여자로 느껴요. 이제부터 나를 she라고 불러주세요 하면 she라고 부를 수 있는 포용성을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기업에. 황당한 거죠. 그 다음에 기업 지배구조. 아니 월가에서 돈 다루는 사람들이야 거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성과급 커미션 먹는 거니까 기업 지배구조에 도움이 그게 안 되죠. 근데 제조업은 타격을 받잖아. 기업 지배구조 너희 그 강성노조 다 경영진에 합류시키고 다 그 좌파 시민단체 이사회에 합류시켜가지고 너희 좀 힘 좀 빼야겠어. 거기에 힘이 빠져야 월가 돈 다루는 사람 앞에 와서 구부리거든. 저 ESG 우리나라에서 제일 열심히 떠드는 게 어디야? 기업에서는 최태원이고 좀 야리꾸리 하잖아요. 거대 법률 회사에서는 노무현의 죽고 못 살던 동지인 강금실이 주도해서 만든 지평입니다. 딱 떠들 때가 떠드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거가 사회의 근본을 해체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로벌리스트들한테 제가 원한을 갖는다, 적대심을 느끼는 건 뭐냐면 오케이, 너희 잘난 사람들이 세계 초인류, 초상류층 엘리트로서 세계를 주물락 좀 거려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인지상정이야. 그런데 어떻게 악마 내러티브를 띄워서 국가와 사회에 또 인간 정신과 영혼의 근본을 허물어뜨리려고 그래? 이자들 손 좀 봐야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의 무한젠더, 기후종말론, 역사전복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리스트를 우리가 저것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거지. 글로벌리스트가 멀쩡하게 민주주의 겉으로나마 띄우고 글로벌리스트가 멀쩡하게 개인 인권 띄우고 글로벌리스트가 멀쩡하게 세계 시장의 발전 띄우고 그럼 우리는 그건 반대 안 한다 이거. 세계 시장의 발전 속에서 번영을 누려야 된다라고 그 길을 창시한 사람이 전 세계에서 후진국에 대해서 그 길을 최초로 창시한 사람이 바로 이병철 회장의 영감을 받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세계 시장 강화하자. 보다 잘 촘촘히 짜자. 그거 우리가 왜 반대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글로벌리스트를 반대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 사태를 봐야 돼요. 그랬을 때 러시아 편을 들면 안 되는, 절대로 안 되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보시면서 그거 말이야, 백모가 글로벌리스트랑 손잡고 말이야, 러시아의 부당한 러시아를 부당하게 공격하고 글로벌리스트 하수인 코미디언 젤렌스키 말이지, 아조피언데 극우 나치 같은 놈들, 그거를 갖다가 죄를 덮고서 지금 옹호하고 있어 라고 실컷 지금 댓글창에 쓰십시오. 그리고 나서 분을 푸십시오. 분을 푸시고 지금 백모가 말한 저 5가지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첫째, 러시아 침공의 성공은 우리 가치 체계에 조금도 도움이 안 돼요. 누구는 그래. 러시아는 전체주의가 아니고 러시아는 권위주의적 자본주의고, 그 전체주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람 막 잡아 죽이는 데고요. 국가의 부를 몇 명의 올리가크들이 다 나눠 갖고 있고요. 그 올리가크다라는 건 옛날에 무시무시한 러시아 국가갱단 FSB, KGB 출신들이고요. 푸틴부터. 이게 이런 황당한 나라가 멀쩡한 옆에 나라를 쥐어 패갖고 침공하는 거를 두고 우리의 가치 체계랑 통한다? 머리가 꼬인 거죠. 마음이 꼬인 거죠. 러시아 편 들으시는 분들 머리 주름져서 꼬인 거 다리미질로 좀 펴시고 사세요. 두 번째, 우크라 사람들의 분전은 우리 가치 체계와 일치하는 점이 많아요. 깡패 초강대국에 대해서 그게 침공해 왔을 때 사람들이 내 강토 내 나라 지키겠다라고 들고 일어난 거. 우린 거기서 배울 게 있죠. 맞잖아요. 그럼 지금 러시아 편드는 사람들은 중국이 치고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은 원죄가 많고요. 여기는 뭐 그게 많아서요. 다 저 중국 우리 인민 해방군 동지들을 반겨야 됩니다. 이럴 거냐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크라 사람들의 분전이 우리의 모델이잖아. 세 번째 이유. 다 떠나서 뭐 우크라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랬고 우크라가 EU에 가입하려고 그랬고 그게 지정하게 기본 질서를 어기는 거고 그게 미국의 네오콘과 글로벌리스트 민주당이 펌프질해서 그런 이상한 길을 간 거고, 오케이, 그거 다 맞다고 쳐요. 다 맞다고 쳐. 그러나 마지막에 합리화 안 되는 게 있어. 깡패 초강대국이 이웃을 침공한 거란 말이에요. 네 번째. 러시아는 우리 6.25의 주범인 소련을 승계한 나라예요. 그럼 러시아의 침공을 보면서 우린 6.25가 연상돼야 되는데 어떻게 러시아 편을 드냐고. 머리에 연상구조 뇌세포 시냅시스가 잘못 꼬여 있는 거예요. 다시 뇌세포 뜯어갖고 시냅시스 다시 연결하세요. 5번째, 우크라 조금 이따 다시 나오지만 우크라가 분전을 해서 러시아를 완전히 발목을 잡아가지고 개고생을 시켜놔야, 야, 그거 군사력 가지고 옆에 조그만 나라라고 잘못 쳐들어갔다가 나라 거덜나고 망한다 라는 겁을 중국이 단단히 먹게 된다고요. 중국이 기가 죽는다고요. 이 5가지 이유예요. 이 5가지 이유 중에 반박을 한 가지도 못 하실 거야. 그러면 마음 바꾸세요. 글로벌리스트 밉다고 러시아 편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리스트를 왜 미워하는지 저 3가지 이유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가슴이 아파, 가슴이. 우리 동지들하고 거의 비슷한데 사실. 저도 글로벌리스트 미워하니까. 두 번째, 우크라이나 일지 좀 생각을 해보자고. 이걸 보고 있다면, 야, 역사가 참 오해하는구나. 이게 스트레이트로 직선으로 최단 코스로 쫙 안 뽑아요. 우회를 해요. 우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마음에 안 드는 놈들, 나쁜 놈들 손을 통해서 막 역사가 가. 그걸 이성의 관계 혹은 역사의 관계라고 불렀습니다. Cunning of history, cunning of reason. 누가? 헤겔이 200년 전에. 한번 보시죠. 지금 우크라 사태의 첫 단추는 어디냐면 2008년에 나토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이게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열렸습니다. 이게 2008년 4월입니다. 이때 아들 부시가 이제 대통령인데 아들 부시가 마지막 해죠. 2009년부터 이제 오바마 정부죠. 아들 부시 정부라는 건 네오콘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클린턴 때도 네오콘이 엄청 발언권이 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클린턴
아버지 부시 4년, 클린턴 8년, 아들 부시 8년. 그러니까 그 20년이 1990년대 초부터 2008년까지가 네오콘 세상이에요. 그 20년이. 이 네오콘이라는 애들은 뭐냐면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로서 상시적인 전쟁을 벌이는 상태를 유지해야 공화국으로서의 그 기강을 국가의 본질을 그 온전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무시무시한 생각이에요. 이게 네오콘이. 그러니까 뭐 주워 패고 막 확장시키고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집단이라고요. 이 그때 아들 부시가 밀어붙여 가지고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 당시 프랑스와 당시 독일이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해진다고. 그래서 그때 결정된 게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나토에 가입시킨다 대신에 앞으로 향후 나토 가입 쪽으로 추진해 간다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4월 초예요. 4월 초에 이 부카레스트 정상회담이 끝나고 러시아가 이제 분기탱천해 갖고 현장에선 푸틴이 웃고 갔어. 그러나 가서 이제 분기탱천해서 4개월 후에 그해 8월에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조지아한테 너희 꿈에도 나토 이런 데 가입할 생각하지 마라는 시그널을 주고 빠져나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는 덩치가 크니까 러시아가 침공을 못해요. 그래서 상태가 얼레벌레 가는데 우크라이나가 친서방으로 확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2014년인가에 그 2월 달에 유로마이단 혁명이 나오죠. 그리고 헌법도 막 고쳐지죠. 나토 가입과 EU 가입을 헌법의 명문으로 박아버린다고요. 여기에 반발해서 러시아가 돈바스와 크리미아를 침공을 해요. 헌법에 박은 건 나중에 2017년인가 2018년인가 2020년인가 뭐 그래요. 돈바스와 크리미아를 침공을 한다. 이게 2014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즉 유로마이단 혁명 1개월 후에 돈바스 크리미아를 침공해서 거기에 위성국가를 만들죠. 러시아계 주민이 많은 지역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시대가 되잖아요. 2017년부터는. 트럼프는 상황 악화에 브레이크를 걸다가 2차 탄핵을 당했어요. 그 당시 2차 탄핵의 주제가 뭐냐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그때 젤렌스키가 이제 막 그 아마 취임했을 때인가 그럴 거예요.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트럼프가 그 이 바이든 일가에 대한 그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바이든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군사 원조를 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압력을 넣었다. 그러니까 조건부.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 국가 정책을 조건부로 걸었다. 그럼 퀴드 프로코. 그러니까 조건부 압력이죠. 그러니까 직권 남용에 의한 조건부 압력을 했다라는 그게 2차 탄핵의 이유인데 당연히 이러한 혐의, 이러한 비난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급 직업 외교관이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걸 증언한 사람들이 트럼프를 한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들이 제임스 테일러 주 우크라이나 유엔 대사, 썬더슨 주 EU 미국 대사, 그러니까 주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 주 EU 미국 대사예요. 그러니까 직업 외교관들이 트럼프 탄핵에 최일선을 쓴 거예요. 저 사건이 2차 탄핵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저거 보면서 섬찟하더라고. 미국의 외교관 그 국무부죠. 국무부는 그 무시무시한 조직입니다. 우리나라가 외교관의 숫자가 600명인가 되는데 미국이 10,00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 한 20배쯤 돼요. 그리고 미국은 특이하게도 국무부의 직업 외교관 숫자의 너댓 배의 현지인을 고용을 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아마도 우리나라의 미 대사관과 미 국무부가 고용하고 있는 현지인, 한국 사람이 수천 명일 거예요. 수천 명이란 소리예요. 저게 그 소리가 돼요. 그거를 환산을 해보면 1,000명은 넘을 거다. 이렇게 역산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국 한 4만 명 고용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미국의
미국의 전체적인 오퍼레이션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 5%쯤 봐요. 그건 뭐 헐리우드 영화 수입에서도 한 5%가 한국 시장에서 걷어지고 거의 비슷해요. 그 패턴이. 그럼 4만 명이 5%면 2천 명이네. 70년 동안. 그래서 저기 뿌리가 깊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거나 이 직업 외교관들이 그러니까 우리처럼 외무부가 그냥 조그만 그런 게 아니라 저기는 무지하게 중요한 데고 따라서 국무부 장관이 권력 승계 서열 3위인가 4위잖아요. 대통령 유고시에. 굉장히 높다고요, 저기가. 그래서 근데 실제로 보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력을 강화해 줬어요. 그때 아마 그때 제블린도 처음에 그때 들어가지 않았나? 스팅어도 그때 들어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그런 우크라이나 군인들한테 이 서방과에서 연합작전을 펴서 이 지능적인 그런 방어 무기 드론이라든지 스팅어 미사일, 제블린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지능적 방어전을 펴는 그 훈련을 시킨 게 트럼프 때예요. 그래서 지금 그 훈련 덕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지금 버티고 견딘 거잖아요.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왜 국무부 직업 외교관들, 최상층 직업 외교관들이 트럼프를 공격했을까? 저는 사실은 오해에 바탕한 팀킬 혹은 자살골이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굉장히 고립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역선전이 상식처럼 그러니까 역선전, 그러니까 트럼프를 음해하는 얘기. 트럼프는 러시아 간첩이고 트럼프는 러시아랑 너무 친하고 트럼프는 전혀 딴 생각을 갖고 있고 트럼프는 겉으로는 미국 우선주의 표방하지만 실제로 미국을 굉장히 위험하게 몰아가고 있고 이런 역선전이 지식층 사이에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어요. 따라서 그 국무부의 외교관들도 트럼프 보기를 핫바지, 위험한 자, 선동꾼, 친러파, 심지어 러시아 간첩 이렇게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이상한 팀킬, 자살골이 나오지 않았나. 2차 탄핵이라는 그렇게 봅니다.